요새 나오는 경제와 부동산 뉴스들을 꾸준하게 관찰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저랑 비슷한 것을 느끼실 텐데요. 굉장히 언밸런싱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자산 시장 분야에서 과거 전통적인 기법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분야마저도 예를 들자면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을 가르는 그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가격 흐름에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비안전자산, 위험자산의 가격 변동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경험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가 이런 부동산 시장을 미루어 봤을 때 예측의 영역을 한참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여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질병 사태가 완전히 깨끗하게 지금 이제 백신이 임상 2상까지 통과를 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지금의 질병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그 후가 됐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보고 겪었던 그 시장으로 다시 회귀를 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변동성 장세가 심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했다가 돈을 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다치시는 분들은 크게 다치신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코로나 사태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라던가 몇몇 국가들에서 경제를 본궤도로 이제 다시 진입을 시키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 3분기를 통계청에서는 경기 고점으로 보고 있었고요. 주가 역시도 그때 당시 주가를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들에서 어떤 점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 이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왔었던 그런 이슈였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사관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로운 질서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아직도 강보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택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주 같은 그런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연일 뭐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들려왔었고 최근에도 약간은 흔들리지만 계속 강보합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FOMC 금리를 결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앞두고 있는데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미국의 달러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야지 정상이지만 어떤 원인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약달러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추가 재정 부양책을 1조 달러 규모로 공개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존 이제 임금자들의 경우에 기존 임금의 한 70% 정도까지 계속 실업급여 지급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진 몰라도 모든 근로소득자와 또 모든 기업들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재정을 필요로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의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적인 재정 정책은 사실 상당히 힘든 그런 정부다라고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정책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의 숨통은 틔워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렇게 모든 기업들을 예를 들자면 지금 재정 투입 없이는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업종들이 있죠. 항공업이라던가 아니면 숙박업 같은 업종들. 이런 업종들까지 전부 다 끌고 가기에는 정말 무리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면 소비와 투자라고 계속 돈을 풀었다고 하죠. 그래서 재정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뭐 회사채 매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은 소비를 하고 기업은 투자를 해라 라고 돈을 풀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외에 개인들이 정확하게 뭐 이익을 약속을 받는 그런 투자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갈 곳 없는 돈들은 계속 예금으로만 쏠리게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은 소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언제까지 써라라고 준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인해서 아마도 2분기에는 굉장히 많은 소비 진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예금성 자산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6월 말에 수신잔액이 거의 작년 전체 증가액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풀리는 것들이 시장으로 정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이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계속 했었던 얘기죠. 유동성 함정에 대한 얘기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로 유도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안을 해냈을 때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이다, 뭐 한국형 SOC 사업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표를 계속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효과를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고 있는 걸로는 2+2라고 해서 4년 동안 계약 기간을 의무적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는,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인정,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를 내신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세금 혜택을 주면서 그 반대급부로 5%의 인상 상한액을 정해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임대 사업자는 전부 다 없애버리는 단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이 5%내 인상이라고 하는 규제로서 잡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부 시간에 제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형태의 정책은 돈의 흐름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어떤 자산 시장으로 쏠리느냐가 그 자산 시장들의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꽉 잠궈 놓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많이 풀어주는 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란 말이죠. 약 80%까지도 아직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 5% 인상을 잠궜다고 해서 전세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에 대해서 당분간은 막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공공을 통해서 저렴한 값에 임대를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일단 잠궈놓자, 이런 개념으로 규제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사실 누구도 지금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뭐 집값이 더 올랐다, 이런 식의 뉴스까지도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지 이런 법안들이 어차피 지금의 이제 국회는 민주당에서 거의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하는 거의 대부분의 법안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1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시장에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그리고 23번째, 규제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들은 어차피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 예정된 그 물량들이 시장에 분양이 되게 되고, 그 분양 물량들이 공사가 되어서 입주가 되게 될 때까지는 사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급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임대 형태 아니면 공공 분양의 형태로 이제 공공에서 저렴하게 지어서 줄 테니까 기다려라는 형태로 계속 공급 대책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도심 내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그리고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에 상당히 많은 비율의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라. 근데 이런 형태의 정책을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발의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절대로 층수 제한을 뭐 완화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이 공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었었던 그때 역시도 이제 종상향을 하면서 재건축을 일부 허용을 해주겠다, 한강 르네상스 계획으로. 근데 그 반대급부로 요구했었던 기부 체납 비율이 뭐 1종 상향할 때 25%, 2종 상향할 때 거의 40%. 그러다 보니까 종상향 안 하고 그냥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정도 수준까지. 어찌 보면 이런 형태 반대급부를 뺏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또다시 투기판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많이 요구를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요 한 가지 단어만 보고서, 용적률 완화라는 단어만 보고서 무리하게 시장에 참여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과 또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지금 같은 때일수록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간단한 기준인데요. 시장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방향을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단기 몇 년 동안 겪었던 이 시장만 보고서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은 무조건적인 안전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만큼의 자산을 모두 다 올인해서 아파트를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서만 정답을 찾을 게 아니라 다른 투자 대안들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서 또 거주하는 집은 별도로 두고 거주하는 집 이외의 투자는 하나를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산 형태로 위험을 회피를 하는 그런 투자를 좀 영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 방향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상품이 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간에도 세미나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 예약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